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동형 모의고사 2회차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된 판례 등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항의 지문을 한번 보시죠. 사항 보시면 중개행위가 성립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사항 지문이 틀린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여기서 이 거래 당사자 간자가 문제가 된 것이었었거든요. 한자로 사이간자 쓰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양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냐?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입법상 표현은 간자를 썼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의 의뢰에 의한 알선도 중개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입법상 표현은 단독 중개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지만 공동중개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공동중개가 인정이 된다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오히려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당사자 중 각각 어느 한 일방 의뢰인의 의뢰만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활동을 한 거죠.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대상인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개행위의 대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중개행위 자체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그래서 중개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개행위의 대상은 그게 토지 매매 계약이든 주택임대차 계약이든 상가 교환 계약이든 다 법률행위인 거죠.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5항 지문을 보시면요. 유치권의 설정 계약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의 매매 계약도 중개 대상인 거래행위가 아니다. 아닙니다. 물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는 권리이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될 수 있는 권리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므로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권 자체도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권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기억, 지상권 목적인 일필 토지의 일부,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니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있는 임야. 임야의 분묘기지권 성립을 알선할 수는 없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임야는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임목과 함께 정한 법정중개대상물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얼,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그게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목적물이 될 수가 없죠.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알선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가압류가 설정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사권의 대상인 토지라면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까지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까지가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습니다. 옳은 거. 1항,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원칙적인 시험 시행 주체는 국토부 장관입니까? 원칙을 말한다면 시도지사죠.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이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2항,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시행 업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거죠. 2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3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은 아니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의 결격에 속하죠.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4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납부한다. 그거는 시도지사가 원칙에 의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때 그렇지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다면 시도조례가 응시수수료를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5항,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4항 지문 내려가 보시면 4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규칙상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적용은 업무보증 설정이 있어야 지방법원장에게 경매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보증은 등록의 기준이 아니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업무 보증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6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된 판례 등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중개업을 더 했거나 폐업신고를 해놓고도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업을 더 했다면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거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는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면 무슨 위반일까요? 재개신고 의무 위반이죠. 업무를 재개할 거면 미리 재개신고하고 등록증을 반환받은 후 업무 재개했어야죠. 재개신고 의무 위반이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될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래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정지처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인데 정지라는 건 서라는 거죠. 서라면 서야지 안 쓰면 무조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거 자격 취소 사유, 심지어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를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요.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로 인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므로 고용인보다 더 오랜 기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지 않죠. 물론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두 번째, 등록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만 경과하면 함께 결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성명 표기 의무는요, 사무소의 명칭에 표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그나마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조차도 없어요.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그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얼마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이죠.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거나 사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할 겁니다. 만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면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될 겁니다. 4항, 위법 간판에 대한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 집행법의 절차에 의하게 될 것이고요. 5항,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형벌의 대상까지는 아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죠.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항,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으로 경매법정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걸 영업으로 하면 이것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되죠.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 첫 번째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될 것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2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공매니까요. 경매 대리를 위해서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필요하지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공매 대리 업무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항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 영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4항, 경매 또는 공매 업무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지 않죠. 대법원 규칙과 그 예규가 정하는 보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될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경매 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대법원 규칙상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2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 10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3항 지문을 보시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용된 관할구역 외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지역 범위의 제한은 오직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죠.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그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어도 중개할 수 있지만요. 어쨌거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지역 범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인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해 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전국이니까요. 그러므로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필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고용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중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서식은 확인설명서 뿐이다. 뿐이에요? 뿐입니다. 물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할 것은 확인설명서 외에도 거래계약서도 있죠.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중에는 권장되는 서식도 없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시행규칙 서식 중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은 확인설명서 뿐인 거죠. 그래서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고용인이 업무상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하여 무과실로 배상 책임질 거예요. 그러나 고용인에게도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고용인에게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3항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받아야 하나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고용인 중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일 뿐이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외에는 어떤 교육 의무도 없습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이미 틀렸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 고용신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5항 고용인이 본법상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닙니다. 행정형벌에서 양벌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었을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벌금형 선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지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본사무소도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게 되는 거지 대표자의 인장은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마지막 5항 지문을 보시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죠.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는 자격증 없지만 고용인이 자격증이 있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랑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만 휴업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2개월 정도 기간으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안 해도 되고요. 3개월을 초과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3개월간만 휴업하고자 해도 휴업신고 의무는 없는 거죠. 이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휴업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여기가 틀렸죠. 폐업신고는 물론이고 휴업신고할 때도 등록관청에 휴업신고서와 함께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3항,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도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고용인의 휴폐업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습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휴업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간 자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5항,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기간 만료 5일 전에 등록관청에 연장 통보를 해서 기간을 1회 3개월의 범위 안에 이런 제한 규정 등이 일체 없죠. 단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는 취학 혹은 임신 및 출산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의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요. 사항을 보시면요.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 성사했을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독점중개계약이 그렇죠. 전속중개계약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소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거지 중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다음은 거래 정보망을 통한 공동중개의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박스 안의 사례를 보면 갑은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을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갑을 모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답니다. 갑은 매도 의뢰받은 서울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정보망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것이고요.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이 항을 보시면 갑과 을이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말은 맞는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묻는다면 무조건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뢰를 할 때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했거나 정보망에 공개가 된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성사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거나 하여튼 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묻는 지문은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거래계약서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격이 취소된다. 이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지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땐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면 이거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속하는 거지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에 관한 기술 중에 이번에는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거는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죠. 늦었습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는 책임자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됩니다.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라면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별로도 내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5항이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저 3년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이랑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설명해야 된다. 공동중개라 하더라도 확인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2항, 중개 의뢰인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중개 보수받지 않은 중개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보수받지 않고 중개를 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정확한 확인설명해야 되고 업무상 귀책 사유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동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역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거죠. 5항,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 그거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 맞네요.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20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매도인 을과 매수인 병 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행위 종료된 후 동가압류 채권자의 권리 실행으로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요. 3항을 보시면 갑은 매도인 을과 연대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고 한쪽은 의뢰인인 거래 당사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배상을 지는 건 아니고 갑과 매도인 을이 별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2회차 절반의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